시간이 모든 일을 해결한다. 루이스 T. 몰렌트. 나는 범민으로 말미암아 삶의 10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더구나 그 10년은 일생 중에서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야 할 청년 시절이었다. 지금에 와서야 깨달았지만 청춘 시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잘못이었다. 나는 직업, 건강, 가족, 열등감 등 모든 것 때문에 번민했다. 일종의 공포감에서 길을 걸을 때도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알아볼까봐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더라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는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2주일 동안 3번이나 취직에 실패했다. 그 이유가 또 유별났다. 나를 채용해줄 고용주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8년 전 어느 날 오후 번민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 번민으로 괴로워한 적은 없었다. 8년 전 그날 오후에는 나보다 더 많은 고민과 괴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사무실에 있었다. 그 사람은 원래 쾌활한 사내였다. 1929년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금방 탕진하고 말았고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였다. 3번째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는 다시 빈 털터리가 되었다. 파산 선고를 받고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주위 모든 사람들이 그를 힘들게 했지만 사실 그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다. 언제나 유쾌하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었다. 8년 전 그날 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무척이나 그를 부러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는 아침에 받았다는 한 통의 편지를 보여주었다. 편지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만일 내가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이다. 빌, 어떻게 답장을 할 작정이죠?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한 가지 자네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겠네. 어떤 귀찮은 일이 생기면 연필과 종이를 준비해 자리에 앉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괴로운 건가 자세히 종이에 써보는 걸세. 그 다음 그 종이를 맨 밑 서랍에다 넣어두었다가 2주일쯤 지나 다시 꺼내 읽어보는 거지. 그래도 역시 괴롭거든 또 서랍에 넣어두는 거야. 2, 3주일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네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 쪽에 오히려 이상이 생길 걸세.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범민은 구멍난 고무풍선처럼 수그러들고 말지. 나는 그의 충고에 감탄했다. 그 이래로 빌의 충고에 따르고 있다. 그 결과 나에게 범민 따위는 전혀 없게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시간은 당신이 오늘 번민하고 있는 일도 해결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나는 말을 하거나 손가락 하나 움직여도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조셉 L. 라이언. 몇 년 전 나는 어느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했는데 그 때문에 정신적인 긴장과 번민을 느꼈다. 재판을 끝내고 기차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그냥 쓰러지고 말았다. 심장병이었다. 나는 호흡이 곤란해짐을 느꼈다. 겨우 집에 돌아온 나에게 의사는 주사를 놓아주었다. 거실 소파로 간신히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보니 베갯머리에 목사님이 와 계셨다. 나의 임종식에 입회하려던 참이었던 것이다.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비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은 바로는 의사가 30분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심장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말 한마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는 원래 믿음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지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뜻대로 하옵소서. 만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편안해졌다. 공포심은 이내 사라져버렸다. 더 이상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조용히 나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최악의 일이란 아마 발작의 재발, 격렬한 통증, 그것으로 그만인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불려가 평화로워질 것이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 1시간이나 꼼짝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통증은 다시 일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가 지금 죽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문해 보았다. 그 결과 나는 모든 힘을 다해 건강을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더 이상 긴장이나 번민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긍정의 에너지를 찾으려고 했다. 이제 4년이 지났는데 나는 의사가 놀랄 정도로 원기를 회복했다. 물론 다시는 번민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인생에 대해 새로운 열정을 품고서 살아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최악의 사태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공포감과 낭패로 인해서 죽어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라이언 씨는 이 책에서 제시한 법칙, 즉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라를 적용함으로써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다.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오드웨이 테이드. 번민은 습관이다. 나는 이 습관을 오래전에 타파해버렸다. 내가 번민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다음 3가지 사항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1. 나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자신을 파멸시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겨를이 전혀 없다. 나에게는 중요한 사업 3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걸릴 그런 것들이다. 나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뉴욕시의 고등교육위원회 의장직도 맡고 있다. 또 하퍼앤드 브러더스 출판사의 경제사회 서적부 감독을 맡고 있다. 이 3가지 일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번민할 겨를이 전혀 없는 것이다. 2. 나는 위대한 고민 추방자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옮길 때 나는 앞의 일은 모조리 쫓아내버리고 만다. 하나의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자극적이고 상쾌한 일이다. 그것은 나를 휴식시켜준다.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 3. 하루 일을 끝내고 책상을 정리할 때 모든 일에 대한 문제를 마음속에서 털어버리도록 나 자신을 훈련해 왔다. 문제들은 언제나 꼬리를 남기는 법이다. 각기 일에는 항상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게 마련이어서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 만일 매일 밤 그러한 문제를 집으로 갖고 돌아와 그것에 대해 번민한다면 내 건강은 손상을 입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문제와 대결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도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오드웨이 테이드 씨는 4가지 좋은 작업 습관의 명수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는가? 번민을 계속했더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코니 맥. 나는 60년간 프로야구계에 있었다. 1880년대에 프로야구를 시작했을 무렵 우리는 월급을 받지 않았다. 우리는 빈터에서 시합을 했다. 그래서 빈 깡통이나 낡은 마구 등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많았다. 시합이 끝나면 모자를 벗어 관중에게 돌렸다.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너무 작은 돈이라 미망인인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데 턱없이 부족했다.
때로는 야구팀이 딸기나 조개로 저녁 식사를 대신할 때도 있었다. 나는 고민거리가 많았다. 7년간 팀의 매니저는 나 하나뿐이었다. 우리 팀이 계속 지면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번민했다. 그러나 25년 전에 번민하는 일을 그만두어 버렸다. 내가 그때 계속 고민했더라면 아마도 벌써 무덤 신세가 되었을 게 분명하다.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가 번민을 때려 눕힌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1. 번민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거에 구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쓸모없고 일생을 망쳐버리는지를 깨달았던 것이다. 2. 번민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3. 앞으로의 시합에 이길 작전을 짜느라 이미 끝난 패전에 연연해 할 겨를조차 없었다. 4. 나는 시합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선수들에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 시합에 졌을 때는 아무래도 선수들을 비난하고 패한 원인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번민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 앞에서 선수를 비판하는 것은 협동심을 저하시키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데도 나는 때때로 선수들에게 심하게 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시합에 졌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될 수 있는 대로 선수들의 얼굴을 보지 않기로 했다. 이튿날까지는 그들과 진 시합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하루가 지나면 마음이 가라앉아 그들이 저지른 실수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이 생각되어 차분한 감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화를 내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5. 나는 될수록 선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다. 그들의 결점을 찾아내어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며 그들 하나하나에게 되도록 칭찬의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6. 나는 몸이 피로하게 되면 더욱 번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매일 10시간을 자기로 했다. 또 매일 오후에 낮잠도 잤다. 단 5분간의 낮잠이었지만 효과가 있었다. 7. 나는 항상 활동함으로써 번민을 방지하고 장수를 유지했다고 믿고 있다. 이제 나는 85살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까지는 절대로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런 상태가 된다면 나도 이젠 늙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코니 맥은 번민을 해소하는 법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없으므로 스스로 법칙을 만들었다. 당신도 과거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자신만의 법칙을 일람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직업과 정신적 태도를 바꿈으로써 위궤양과 번민을 극복했다. 아덴 W. 샤프 5년 전 나는 번민하고 의기소침해서 몸이 매우 불편했다. 의사는 위궤양이라고 진단하면서 식이요법을 권했다. 우유를 억지로 마셔야 했고 달걀도 먹어야 했는데 나중에는 질려서 쳐다보기도 싫었다. 내 병은 식이요법으로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다 나는 암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다. 놀랍게도 내 병의 징후가 그 기사 내용과 너무나 흡사했다. 그 이후부터는 번민이 아니라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위궤양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잃었다. 마침내 최후의 타격이 왔다. 24살인 내가 육체적으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고 군 입대를 거부당한 것이다.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기에 육체적으로 폐인이라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장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다. 하지만 절망 끝에 어째서 이렇게 두려운 상태에 내가 빠지게 되었는지 나름대로 분석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하나하나 사실이 밝혀졌다.
2년 전에 나는 세일즈맨으로서 행복했고 기운도 왕성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세일즈맨 생활을 접고 공장에 들어가야만 했다. 나는 공장 업무를 경멸했다. 더욱 나쁜 일은 허무주의적인 사상을 지니고 있는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며 올바른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일을 게을리하고 임금, 노동시간, 개장 등 모든 것을 저주했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감염되고 있었다. 나는 병의 원인인 부정적인 생각이나 염세적인 감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직업인 판매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 그리고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각의 변화와 실천이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되도록 행복하고 낙천적이며 번민이나 위궤양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했다. 내가 스스로의 기분을 바꾸자 동시에 위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언제 내가 위가 나빴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다. 번민이나 염세적인 생각, 실패도 전염되지만 건강, 행복, 그리고 성공도 감염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것은 내가 발견한 가장 큰 교훈이 되었다. 물론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았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나는 이 소중한 교훈을 사람들한테서 듣고 책에서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쓰라린 경험을 통해 나는 체험적으로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란 그가 생각하는 그대로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지금 녹색 신호등을 찾고 있다. 조셉 M. 코터. 유아기에서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 나는 말하자면 직업적인 고민쟁이였다. 나의 고민은 잡다했다. 개중에는 진짜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상상에 지나지 않았다. 때로는 고민하지 않는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무언가 고민거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 그것을 두려워하고 고민했다. 2년 전에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기 위해 있을까 말까한 미덕이라든가 가오 등에 대한 자기 분석이 필요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정밀하고도 기탄 없는 도덕 명세표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무엇이 그동안 나를 고민하게 만들었는가를 밝힐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오늘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 고민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나는 어제의 과오에 대해 쓸데없이 후회하고 내일에 대해서도 미리 두려워했던 것이다. 때때로 오늘이란 어제 고민했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듣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루 24시간의 계획을 세워 생활해보라는 충고도 받았고 오늘 하루만이 인간이 자유로이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충고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과거나 미래에 대해 번민할 겨를이 없게 된다고 그들은 충고했던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충고들은 무척 논리적이었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그러던 중 암흑 속에서 울리는 총소리와 같이 갑자기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1945년 5월 21일 오후 7시 노스웨스턴역 플랫폼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내게는 무척 귀중한 시간이었기에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몇 명의 친구를 열차까지 바래다 주려고 했다. 그들은 휴가를 마치고 로스앤젤레스호 기차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전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고 그 해에도 혼잡은 극심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차에 오르지 않고 열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잠시 동안 번뜩이는 엔진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내 시선이 궤도에 이르자
커다란 신호기가 내 눈 안에 들어왔다. 누런 빛이 빛나고 있었다. 곧 그 빛이 밝은 녹색으로 변했다. 그 순간 기관사가 종을 울렸다. 모두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끝나자 곧 커다란 유선형 열차는 역을 떠나 3,000마일의 여행길에 올랐다. 그때 내 마음은 빙빙 회전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었다. 나는 기적 소리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갑자기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 그 기관사가 내게 찾고 있던 답을 주었다. 그는 유일한 녹색 신호에 의해서 긴 여행길을 향해 출발했다. 만일 내가 그의 위치에 있다면 나 역시 여행 중 줄곧 녹색 신호만 보려고 생각할 것임에 틀림없다. 살아가는데 그대로 적용하기란 물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내 인생에 시험해보고 싶었다. 나는 가만히 여기 앉아 아무 데도 가지 않은 채 내가 가야 할 앞길을 내다보았다. 생각은 계속되었다. 기관사는 몇 마일 앞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곤란에 대해 번민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의 지연이나 감속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해서 신호 체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황색 등은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갈 것, 빨간 등은 전방이 위험하니 정차하라. 이것만으로도 열차 운행은 안전하다. 실로 훌륭한 신호 체계가 아닌가. 나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훌륭한 신호 체계를 갖지 못했을까 하고 자문했다. 한동안 고민해 본 결과 나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는 일이다. 실로 간단하다. 내게 녹색 신호등을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날을 위한 녹색 신호등을 얻곤 한다. 황색 등이 비칠 때는 감속하고 빨간 등일 때에는 정차하여 사고를 내지 않도록 한다. 이 답을 발견한 뒤 2년 동안 번민이 없어졌다. 이 2년 동안에 700회 이상이나 녹색 신호가 나타났다. 이제 나의 인생 행로에서 다음 신호가 무엇일까 걱정하지 않아도 극히 편안하게 지내게 되었다. 신호가 무슨 색이든 간에 나는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이다. 록펠러의 45년 수명 연장법. 존 디 록펠러는 30세 때 이미 100만 달러를 축적하고 있었다. 40대에는 세계 최대의 독점 사업인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창립했다. 그러나 50세 때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번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번민과 고도로 긴장된 생활 때문에 그는 건강을 해치고 말았다. 전기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존 K. 윙클러는 이때의 록펠러는 꼭 미라 같았다고 쓰고 있다. 53세 때 록펠러는 이상한 소화불량 질환에 걸려 머리칼과 눈썹이 약간 남았을 뿐 속눈썹까지 모두 빠져버렸다. 윙클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증상은 심각하고 한때는 사람의 젖만 먹고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의 증상이 신경성 탈모증의 일종이라고 했다. 탈모의 진행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한때는 두건을 쓰고 다녔고 나중에는 한 개에 $500나 하는 금발 가발을 쓰고 다녔다. 록펠러는 원래 건강하게 태어났다. 농가에서 자라난 그는 떡 벌어진 어깨와 올바른 자세,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53세라는 한창 나이에 그의 어깨는 처지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마치 노인 같았다. 또 다른 전기작가 존 티 플리는 많은 일과 그칠 줄 모르는 번민, 수많은 비난, 불면의 밤, 운동과 휴양 부족이 그를 굴복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록펠러는 이미 세계 제일의 부호였지만 극빈자도 입에 대려고 하지 않은 음식물을 먹었다. 그의 수입은 100만 달러를 넘었지만 일주일간의 식비는 2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금의 산화 우유와 서너 개의 과자가 의사가 허락한 음식의 전부였다. 그의 피부는 광택을 잃어 마치 구겨진 종이가 뼈를 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53세에 죽지 않은 것은 훌륭한 진료 덕분이었다. 모든 것이 풍족한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고혈압, 긴장된 생활, 번민. 그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무덤 바로 직전까지 끌고 갔다. 23세 때부터 이미 그는 목적을 향해 돌진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하면 어떤 돈벌이가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빼고는 록펠러는 절대로 웃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모자를 바닥에 내던지며 의기양양 좋아했지만 손해를 보았을 때는 금방 병이 나곤 했다. 어느 땐가 그는 가격이 4만 달러나 되는 곡물을 보험에 들지 않고서 5대호를 경유해 실어 나르게 되었다. 보험료 150달러가 아까웠던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맹렬한 폭풍이 이리호를 엄습했다. 록펠러는 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해서 몹시 번민했다. 이튿날 아침 동업자인 조지 가드너가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록펠러는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빨리, 빨리. 그는 헐떡이듯 이렇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보험에 들 수 있는지 빨리 알아봐 주게. 가드너가 곧장 보험회사로 가서 보험을 들고 사무실로 돌아오자 록펠러는 전보다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가드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짐이 아무런 피해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닿았다는 전보가 왔던 것이다. 록펠러는 150달러의 보험금이 낭비되었다고 해서 전보다 더 안달이 나 있었다. 그리고는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자리에 누워버렸다. 당시 그의 회사는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단 150달러 때문에 기분을 해치고 자리에 누운 것이다. 록펠러가 운동이나 오락을 위해 보낸 시간은 거의 없었다. 단지 돈벌이와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전부였다. 그의 동업자 조지 가드너가 친구 셋과 공동으로 중고 요트를 2,000달러에 샀을 때 록펠러는 기분이 좋지 않아 요트를 타지 않았다. 가드너는 어느 토요일 록펠러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이 존, 요트로 좀 달리자고. 기분이 후련해질 거야. 일은 잠시 있게 즐겁게 지내는 거야. 하고 소리치자 록펠러는 눈을 부릅뜨며 어이 가드너, 자네 같은 사치스런 친구는 처음이야. 우리 사업을 망쳐버리려는 건가? 난 실례. 난 요트 같은 건 싫다고. 보기도 싫어. 하고 말했다. 그는 토요일 오후 내내 사무실에서 일하며 보냈다. 이렇듯 유머가 모자라고 가치 판단이 편협하다는 점이 록펠러의 생애를 통틀어 공통된 특징이었다. 만년에 그는 나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나의 성공은 어쩌면 일시적인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고 수레하고 있다. 수백만 달러의 거부이면서도 그는 언제나 그것을 잃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 번민으로 말미암아 건강이 손상을 입은 것도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에게는 운동이나 여가 생활이 없었다. 극장에도 가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고 파티에도 간 적이 없었다. 그는 마크 한나가 말한 그대로였다. 돈에 대해서는 미치광이였다. 다른 점에 있어서는 정상이었지만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거의 미치광이었다. 록펠러는 예전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이웃에게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 바란다고 고백한 적이 있지만 냉혹하고 시기심이 강한 그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를 잘 알든 모르든 그와 거래하기를 꺼렸다.
나는 그 사나이가 싫어. 그 사나이와는 거래하고 싶지 않아. 하고 모건은 말하곤 했다. 록펠러의 친형제들도 그를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자기 아이들의 유고를 록펠러가의 납골 땅에서 딴 곳으로 옮기며 록펠러 지배하에 있는 땅에서는 아이들조차 편히 잠들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록펠러의 고용인이나 동료들도 항상 그를 두려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대로 고용인이나 동료에 대해 벌벌 떨고 있었다. 록펠러는 사람을 도무지 믿지 않았다. 한때 그는 독립정유업자와 10년간 계약을 맺은 적이 있었다. 그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말도록 부탁했다. 입을 다물고 장사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의 전성기에 황금이 베수비오의 분화구에서 흘러나오는 용암처럼 그의 금고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무렵 록펠러의 왕국은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렸다. 서적, 신문, 잡지가 세력을 합쳐서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강도 같은 사업을 탄핵하고 나섰던 것이다. 철도회사와의 비밀협정, 경쟁자들에 대한 가혹한 술책 등이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펜실베니아 지방의 유전지대에서 록펠러만큼 미움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그를 본뜬 인형의 목에 밧줄을 걸어 나무에 매달고 싶어 했다. 그의 사무실에는 매일같이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찬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다. 두려운 나머지 그는 경호를 세웠다. 대중의 증오에 태어난 척 하려고 했다. 그는 아이러니한 어조로 일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걷어차든지 악담하든지 마음대로 해 하며 큰 소리를 쳤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증오와 번민에 대해서만큼은 그도 무심할 수 없었다. 건강은 날로 쇠약해져 갔다. 그는 내부로부터 자신을 습격해 오는 적, 즉 병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때때로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를 남에게 숨기며 잊어보려고 했었다. 그러나 불면증, 소화불량, 대머리, 번민과 붕괴해가는 모든 육체적 증세는 부정하지 못했다. 드디어 의사들은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다. 돈이든 번민이든 생명이든 그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던 것이다. 은퇴하든가 죽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그는 은퇴했다. 은퇴하기 전에 이미 번민, 탐욕, 공포가 그의 건강을 좀먹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전기 작가 아이다 타벨은 그와 만났을 때 깜짝 놀랐다. 그의 얼굴에는 노년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늙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라고 적고 있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천만에. 록펠러는 필리핀을 탈환한 메가더보다 3살인가 5살 아래였다. 하지만 그는 아이다 타벨의 동정을 살 만큼 폐인에 가까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타벨은 스탠더드 석유회사와 그것을 대표하는 독점 기업을 탄핵하는 자료를 모으고 있었으니 이 거대한 기업을 수립한 사나이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남의 눈치를 보아가며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록펠러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뜻하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고 그것은 점점 깊어갔다. 그가 불쌍해진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공포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의사들이 록펠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에 착수하면서 그에게 3가지 규칙을 내렸다. 그는 이 3가지 규칙을 일생 동안 문자 그대로 충실히 지켰다. 1. 번민을 피할 것. 어떤 경우일지라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번민하지 않을 것. 2. 편안히 쉴 것. 그리고 밖으로 나가 가벼운 운동을 할 것. 3. 식사에 주의할 것. 조금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둘 것.
록펠러는 이 규칙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그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은퇴해서는 골프를 배우고 원예를 시작했다. 이웃과 잡담을 하며 노름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 그가 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윙클러에 의하면 번민의 낮과 불면의 밤 사이에 록펠러는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는 남의 일도 생각했던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마쯤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돈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록펠러는 그 막대한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수월하지 않았다. 그가 교회에 기부하기를 원했을 때 전국의 교회들은 부정한 돈에 손대지 말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기부를 계속했다. 미시건 호반의 작은 대학이 빚으로 말미암아 차압당하고 폐쇄 직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시카고 대학교의 기초를 확립했다. 흑인들에게 구원의 손길도 보냈다. 최초의 흑인 농생물학자이자 땅콩 박사인 조지 워싱턴 카버가 사업을 계속하도록 투스키기 대학교에 기금을 기부했다. 또 그는 12지장충을 박멸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12지장충의 권위자인 찰스 W. 스타일즈 박사의 남부 여러 주의 최대의 재난인 12지장충, 한 사람당 50센트의 약만 있으면 치료될 수 있다. 누군가 50센트를 낼 사람은 없는가? 라는 제안에 록펠러가 응했다. 수백만 달러를 내며 남부의 재난을 박멸했고 더 나아가 록펠러 재단을 설립해서 온 세계의 질병과 무지를 소탕하는 데 기여했다. 나는 이 재단을 언급할 때마다 뜨거운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도 이 재단에 신세를 졌기 때문이다. 1932년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북경에 콜레라가 발생했다. 중국 사람들은 마치 파리처럼 죽어갔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공포 가운데에서도 록펠러 의과대학에서는 콜레라 면역 주사를 놓아주고 있었다.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그 주사를 맞았다. 나는 그때 록펠러의 부가 얼마나 세계에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유사일에 록펠러 재단에 비길 만한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혀 유일무이한 것이다. 록펠러는 세계 도처에서 이상가들에게 의해 시작된 수많은 운동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연구가 진행되고 대학이 건립되었다. 의사는 질병의 박멸에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이러한 유망한 사업은 대부분 도중에 자금 결핍으로 중단되곤 했다. 록펠러는 이러한 인도적인 사업의 개척자들을 돕고자 했다. 그들의 사업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주어 그들을 자립시키려고 했던 것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그가 자신의 부를 원조에서 발견하게 된 페니실린을 비롯해 수많은 기적적인 발견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이다. 또 병에 걸린 5아이 중 4아이의 생명을 빼앗는 가공할 병, 척수염도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세상의 부모들은 그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밖에 말라리아, 결핵, 유행성 감기, 디프테리아 등 많은 병에 대한 치료법이 진보하게 된 데에도 록펠러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그렇다면 록펠러 자신은 어떠했을까? 그가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다. 그는 드디어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1900년 이후에도 록펠러가 스탠더드 석유 회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에 구애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라고 알렌 레빈스는 말하고 있다. 록펠러는 행복했다. 그는 완전히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번민하지 않았다. 그는 생애에서 최대의 패배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도
절대로 잠을 방해당하지 않았다. 그 패배란 자신이 키워놓은 거대한 스탠더드 석유 회사에 대해 역사상 최대의 벌금형이 가해진 사건을 말한다. 미합 중국 정부의 견해에 따르면 스탠더드 회사는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는 독점 기업이라는 것이었다. 법정 투쟁은 5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전국에서 이름난 법률가들이 사력을 다해 싸운 이 투쟁은 역사상 가장 긴 법정 투쟁이었다. 여기서 스탠더드 회사는 결국 지고 말았다. 판사 케네소 마운튼 랜디스가 판결을 언도했을 때 피고 측의 변호인들은 록펠러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부드럽게 사건의 전모를 보고한 후 걱정스러운 말투로 너무 심려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록펠러 씨. 오늘 밤도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라고 했다. 그때 록펠러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는 하하하 웃고 나서 걱정 말게 존. 나는 푹 잠을 잘 걸세. 자네도 걱정 말고 잘 자게나. 이것이 옛날에 단 150달러를 손해보았다고 해서 속이 상해 잠자리에 일찍 들었던 사람의 대답이었다. 록펠러가 번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그는 53세 때 죽을 뻔했지만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서 98세까지 살았던 것이다. 쉴 줄 몰랐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다. 폴 샘슨.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나는 마차를 끄는 말처럼 인생을 향해 돌진했다.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었고 편히 쉴 줄은 몰랐다. 매일 밤 일에 신경을 쓰고 지칠 대로 지쳐 집에 돌아오곤 했다. 왜일까? 그것은 나에게 어이 폴, 자네는 자신을 죽일 작정인가? 왜 천천히 할 줄 모르나? 좀 쉬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침 일찍 서둘러 일어나서 급히 조반을 먹고 수염을 깎고 바쁘게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직장으로 달려갔다. 차를 급히 몰아대고 서둘러 일하고 바쁘게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줄곧 바쁘게 생활했다.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은 디트로이트의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 진찰을 받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좀 편히 쉬라고 했다. 일할 때나 차를 몰 때나 식사 중이거나 자려고 할 때 몸을 편히 가지는 것이 제일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으로 전혀 쉬지 않게 되면 그것은 마치 느린 속도로 자살을 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해 주었다. 나는 그날 이후부터 몸을 편히 가지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호흡을 완전히 조정하지 않고서는 잠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지금은 아침에 눈을 뜨면 상쾌한 기분이 든다. 큰 진보였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긴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식사 때도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먹으려고 한다. 운전 중에 긴장을 풀어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신경 대신 의지로 운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편안한 자세로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직장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모든 일을 중지하고 내가 지금 완전히 편한 자세로 있는지 생각해 본다. 이제는 전화벨이 울려도 이전과 같이 전화기로 무작정 달려가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곤히 잠을 자는 아이처럼 편안하게 듣는다. 그 결과는 내 인생은 훨씬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되었다. 나는 신경의 피로와 번민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진짜 기적. 존 버저 부인. 나는 번민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다.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고 생활에 아무런 기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경은 극에 달해 낮에는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고 밤은 밤대로 편히 잘 수가 없었다. 결국 3명의 자녀들을 먼 곳에 사는 친척들에게 맡겼다. 남편은 최근 군대에서 돌아와 다른 고장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려고 하고 있었다. 나는 재정난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한 기분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남편의 장래와 아이들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파괴되었고 나 자신의 생활마저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남편이 적당한 집을 얻을 수 없어서 새로 짓기 전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켰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에 빨리 나으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실패에 대한 공포감만 가중시킬 뿐이었다. 점점 모든 일에 대해 계획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나 자신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되었다.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느꼈을 때 어머니가 다가오셨다. 나는 그때의 일을 생각하며 항상 감사한다. 어머니는 내 마음의 투지를 불러일으켜 주셨다. 어머니는 내가 실패로 인해 신경과 마음의 지배권마저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셨다. 그리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과 애들을 위해 왜 싸우지 못하느냐고, 현실에 지쳐버려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생활에서 도피하려고만 한다고 꾸짖으셨다. 어머니의 말씀에 자극을 받고 그날부터 나는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다. 주말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 내가 모든 일을 할 테니 집으로 와달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나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것을 실행했다. 혼자서 남편과 아이들의 시중을 들었고 밤에 잠도 잘 수 있게 되었으며 식사도 제때 하면서 점점 원기를 회복해 갔다. 일주일 뒤에 부모님이 나의 상태를 보러 왔을 때 나는 다리미질을 하면서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생활의 고통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행복감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직면할 것이다. 싸워야 한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나는 힘써 일하고 일에 몰두하게 되었고 드디어 애들을 다시 불러와 남편과 함께 집에서 지내도록 할 수 있었다. 하루빨리 건강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했다. 나는 우리 가정에 대한 계획, 애들에 대한 계획, 남편에 대한 계획, 모든 것에 대한 계획으로 무척 바빠졌다. 나 자신의 일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자 그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행복함으로 충만했다. 새로운 하루를 위한 계획의 즐거움, 생활의 기쁨으로 가득했다. 때때로 피곤할 때는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그렇게 하자 그런 기분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되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행복하다. 성공한 남편과 하루 16시간이나 일할 수 있는 가정과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새 자녀를 두고 있다. 게다가 나에게는 마음의 평화까지 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걱정 근심 극복법.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조셉 프레슬리 앞으로 보낸 편지다. 프리슬리는 셀번 백작댁의 도서관 사서로 초빙되자 프랭클린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것에 대해 프랭클린은 번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같이 써서 보냈다. 1772년 9월 19일 런던에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이 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저로서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 지을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곤란한 까닭은 주로 우리 생각 때문이지요. 즉, 찬반 이유 전부가 동시에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한쪽만 나타나고 어떤 때는 다른 쪽이 나타나기 때문에 갖가지 목적이나 경향이 서로 우위에 서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반으로 접어 그 한쪽에 찬성 의견을, 다른 한쪽에 반대 의견을 기재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3, 4일 정도 생각하면서 시간을 소비하게 되는데 그동안 수시로 마음에 떠오르는 갖가지 동기와 찬반 이유를 항목별로 간단히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해서 찬반의 의견을 단번에 볼 수 있게 수집한 뒤 그 경중에 대해 차례로 검토해 봅니다. 우선 오른편의 하나와 왼편의 하나가 동등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둘을 같이 소거합니다. 하나의 찬성의 이유가 두 가지 반대의 몫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소거하고 두 가지 반대가 셋의 찬성과 동등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5가지를 소거하는 식이죠. 이 방법에 의해 최종적인 결과인 장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생각한 뒤에 쌍방에 하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소거 후 남은 장고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래 대소경중을 대수학적인 정확성으로 계산하기는 불가능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개개인의 경우를 비교 검토할 수 있고 모두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성급함에 의한 과오를 범할 우려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도의적이고도 신중한 마음의 대수라고도 할 수 있는 가치 판단 방법에 의해 아주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가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벤자민 프랭클린. 번민으로 1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캐스린 홀컴 파머. 3개월 전에 나는 몹시 괴로운 나머지 나흘 동안 한 잠도 자지 못했고 18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때의 정신적인 고뇌는 도저히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지옥의 괴로움도 그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었다. 내가 곧 미치든가 죽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책의 신간 견본을 받는 순간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3개월 동안 밤낮을 이 책과 함께 살았다. 한 페이지씩 열심히 연구했다. 필사적으로 새로운 생활 방식을 발견하려고 했었다. 그 결과 나의 정신과 감정이 서서히 안정되면서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된 변화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예전에 나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어제 일어났던 일 또는 내일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두려운 일 때문에 번민하고 불안해했던 것이다. 지금은 내가 무엇인가에 번민하기 시작했다고 느껴지면 곧 반성하고 이 책을 읽고 배운 원칙 몇 가지를 적용했다. 오늘 중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생각하고 바로 활동을 개시해서 그 일을 끝내고 마음에서 긴장을 추방해버렸다. 나를 거의 미치도록 힘들게 몰아넣은 문제와 직면하게 될 때에는 첫째,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가 무엇인지 자문해본다. 둘째는 정신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셋째로 그 문제에 정신을 집중시켜 이미 받아들인 최악의 사태를 조금씩이라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좋은지 생각해 본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라든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일 때문에 번민하게 될 때에는 반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철함과 가능한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것들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이 책을 읽은 후 나는 정말 새롭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고민으로 건강과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 또한 9시간씩 잠을 잘 수 있고 식사도 잘하고 있다. 내 앞에 두껍고 어두웠던 장막이 걷히고 문이 환하게 열려 있다. 나는 지금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만끽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은혜로운 세계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한다.